여보, 나 3개월 시한부래. 남편은 피식 웃더니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100억 상가는 우리가 잘 쓸게. 드디어 내 인생도 좀 풀리겠네. 그 순간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 하트 이모티콘이 붙은 낯선 이름 하나가 잠깐 스쳤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그때는 미처 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며칠 뒤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연 전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인연 이어가시고요. 사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정의 평안과 건강, 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44된 초등학교 방과 후돌봄 교실 교사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12해 넘게 해왔어요. 방과 후에 갈 곳 없는 아이들, 부모님이 늦게까지 일하셔서 혼자 저녁을 먹어야 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아이였으니까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지금도 사고 전날 저녁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날은 제 생일 다음 날이었는데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주시면서 내년 생일에는 놀이공원 가자고 약속하셨어요. 아빠는 그 옆에서 이번엔 진짜 약속을 지킨다며 웃으셨죠.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놀이공원 가는 상상을 하며 잠들었던 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다음 날 오후 두 분이 함께 타고 가시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영영 지켜지지 못한 약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큰아버지 댁에서 2년, 이모 댁에서 3년, 외삼촌 댁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짐 가방 하나 들고 이 집 저 집을 떠돌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큰아버지 댁에서 사촌 언니와 같은 방을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촌 언니의 준비물이 없어졌는데 큰어머니가 대뜸 저를 의심하셨습니다. 큰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왜 자꾸 물건이 없어지는 일이 네 방에서만 생기니? 얹혀 사는 처지에 그런 짓까지 하면 안 되지. 저는 그런 적 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믿어주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사촌 언니가 제 가방 안이 아니라 학교 사물함에 그냥 두고 온 걸 찾았는데도 큰어머니는 사과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도 항상 의심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어느 집에 가든 최대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패 끼치지 않게 지내는 버릇이 생겼어요. 명절이면 사촌들은 부모님과 함께 성묘를 갔지만 저는 혼자 버스를 타고 부모님 산소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산소 앞에 쪼그려 앉아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중얼거리던 그 시절의 저를 지금도 가끔 떠올립니다. 대학은 제 힘으로 갔습니다. 성적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고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고 주말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과외를 병행했어요. 졸업식 날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과 사진을 찍는데 저는 혼자 학사모를 벗어 손에 들고 캠퍼스를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유독 하늘이 맑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시렸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유독 가족이 없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기댈 곳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뼈에 새기듯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방과 후 교실에서 부모님 손을 놓친 아이,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는 아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다른 선생님들은 제가 유별나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게 제 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출근길이었습니다. 아침 7시 20분, 늘 타는 720번 버스.
저는 항상 맨 뒷자리 창가에 앉는 버릇이 있어요. 그날도 이어폰을 끼고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쏠리고 여기저기서 짜증 섞인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소란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였어요. 앞쪽을 보니 한 할머니 한 분이 통로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연세가 이르는 훌쩍 넘어 보이는 분이셨어요. 낡은 하늘색 카디건을 입고 계셨는데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주변 승객들은 놀라서 웅성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선뜻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 젊은 남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뭐야, 늦었는데 하며 할머니를 넘어서 내려버리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 모습에 화가 치밀면서도 지체할 시간이 없어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저는 다급히 외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할머니는 눈을 반쯤 뜨고 계셨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기사님께 소리쳤습니다. 기사님, 119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버스 기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잠시만요. 갓길에 세울게요. 저는 할머니 목덜미를 살짝 받치고 옆으로 눕혀드렸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게 그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의식은 완전히 잃지 않으셨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이에요. 할머니 혼자 쓰러지셔서요. 구급대원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신원 확인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가방 안에 뭐 있는지. 할머니 가방을 열어보니 낡은 지갑 하나뿐이었습니다. 신분증은 있었지만 비상연락처도 가족연락처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저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 연세에 혼자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시다가 쓰러지셨는데 연락할 가족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그날 출근을 포기하고 구급차에 동승했습니다. 학교에는 사정을 설명하고 반차를 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저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보호자분 성함이랑 연락처 좀 적어주시겠어요? 검사 동의서에 서명이 필요해서요. 저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간호사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연락 가능한 가족분이 없으시면 임시로라도 보호자 서명이 필요해요. 응급 상황이라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 순간 손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낯선 할머니의 생사가 걸린 서류에 제 이름을 적는다는 게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뇌경색 초기 증상이었고 응급처치가 빨라서 큰 후유증 없이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의사가 안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빠르게 조치해 주신 분 덕분에 다행입니다.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시고 나서 저를 보며 처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아가씨가 날 살렸어? 저는 겸연쩍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병원에서 다 처치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냥 신고만 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 버스에 사람이 몇인데 아무도 안 나서고 아가씨만 왔잖아. 고마워요, 정말.
그렇게 저는 오순자 할머니를 처음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76, 평생 결혼을 하지 않으셨고 자녀도 없으셨습니다. 형제자매도 이미 다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병원비 수납도 퇴원 절차도 도와드릴 사람이 없어서 결국 제가 며칠 동안 병원을 오가며 마무리를 도와드렸습니다. 그게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퇴원하시던 날 할머니는 저에게 밥 한 끼를 사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극구사양했는데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간절해서 결국 근처 국수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날 할머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었을 때 시장에서 옷감 장사를 시작해서 지금은 작은 상가 3곳을 갖고 계시다는 것, 평생 아끼고 아껴서 모은 재산이지만 정작 그걸 나눠줄 가족이 없다는 것.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아파도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이 없는데. 그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아플 때 곁에 아무도 없다는 두려움. 저는 그날 이후로 특별한 이유 없이도 할머니 댁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엔 반찬을 해다 드리고 장을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할머니 댁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 반지하였습니다. 상가를 3채나 갖고 계신 분이라기엔 믿기지 않을 만큼 소박한 살림이었어요. 옷장에는 몇 년째 같은 옷 서너 벌뿐이었고 냉장고엔 늘 시든 나물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그 모습에 의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어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 너무 가난하게 자라셔서 돈을 쓰는 법을 잊어버리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옷감 장사할 때 하루 18시간씩 일했어. 그러다 조금씩 상가 사들인 건데 정작 나 조차고 쓴 돈은 하나도 없네.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함께 파전을 부쳐 먹다가 할머니는 문득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평소엔 좀처럼 하지 않으시던 이야기였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어. 같은 시장에서 포목점 하던 총각이었는데 참 성실한 사람이었지. 결혼하자는 말도 오갔었는데 그 사람이 시장 화재 때 불 끌어 들어갔다가 그만 잘못됐어. 그 뒤로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 생각이 나서 결국 이렇게 혼자 늙었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아픈 사연이 있으셨는지 몰랐어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옛날 일이야. 근데 이상하지. 자네를 보면 가끔 그 사람 생각이 나.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눈빛이 참 닮았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혼자 지고 있던 그리움의 무게가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할머니를 더욱 살뜰히 챙기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그 오랜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던 거죠. 그런데 제가 할머니 댁을 드나든 지 반년쯤 됐을 무렵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반찬을 들고 할머니 댁에 갔는데 낯선 중년 남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조금 불편한 기색이셨습니다. 낯선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고모님 댁에 왜? 할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저번에 버스에서 날 살려준 그 선생이야. 태식이 너는 여긴 왜 왔어? 몇 년 만에. 오태식이 넉살 좋게 말했습니다. 고모, 서운하게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 인사도 드릴 겸 왔죠. 할머니가 나중에 조용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조카는 돌아가신 할머니 남동생의 아들로
평소엔 연락 한 통 없다가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손을 벌리러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도 결국 조카는 돈 얘기를 꺼내며 실랑이를 벌이다 돌아갔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놈이 내가 상가 있는 거 알고는 가끔 저래. 옛날에 한 번은 상가 하나 담보로 대출 좀 받게 도장 찍어달라고 찾아온 적도 있어. 내가 딱 잘라 거절했더니 그 뒤로는 발길이 뜸했다가 요즘 또 저러네. 저는 그 말을 듣고서야 할머니를 찾아오는 사람이 모두 좋은 마음으로 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순간 괜히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주 2~3번씩 할머니를 찾아뵙고 병원 진료가 있는 날이면 반차를 내서라도 모시고 다녔습니다. 관공서에 가서 기초연금 신청이며 건강보험 서류며 복잡한 일들도 대신 처리해 드렸어요. 할머니는 매번 미안해 하시면서도 제가 가면 그렇게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셨네. 오늘은 또 뭘 해주려고 이렇게 무겁게 들고 왔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좋아하시는 갈치조림 해왔어요. 얼른 드셔야죠.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유, 고생스럽게 이런 걸 뭐하러.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거 안 받아주시면 서운해요. 저한테는 할머니가 그냥 가족이에요. 그 말을 할 때 저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데 할머니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날 밤 혼자 우셨다는 걸요. 이웃 할머니께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그날 내 인생에 저런 사람이 있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며 눈물을 훔치셨다고요. 그러던 어느 겨울 할머니의 건강이 부쩍 나빠지셨습니다. 2번째 뇌경색이 오고 나서는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셨어요.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는데 저는 주말마다 빠짐없이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조카 오태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훨씬 노골적이었어요. 오태식이 병실 밖 복도에서 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선생님이라고 했나요? 고모님 재산에 무슨 흑심 있는 거 아니죠? 요양병원비까지 내주신다면서요. 그게 정상적인 관계로 보이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할머니가 걱정돼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재산이랑은 상관없어요. 오태식이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말이야, 다 그렇게 하죠. 나중에 무슨 소리 나오면 곤란해질 텐데. 우리 고모님 유일한 혈육은 접니다. 명심하세요. 그 말은 마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저는 재산을 바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해 봄 할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겪어봤어. 돈 있다고 하면 접근하는 사람, 돈 냄새 맡고 알랑거리는 사람, 근데 자네는 나한테 상가가 있는지도 몰랐잖아. 태식이 저놈이랑 자네랑 하는 게 하늘과 땅 차이야.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할머니. 그냥 할머니가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나 죽으면 그 상가들 자네가 가져. 저는 울먹이며 말렸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그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잘라 말했습니다. 알아, 그러니까 주는 거야. 바라지 않는 사람한테 주고 싶어서. 저는 극구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해 봄 할머니는 변호사와 공증인을 병실로 직접 부르셔서 정식으로 유언공증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유 원장에는 본인 소유의 상가 세 채, 시가로 따지면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전부를 저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이건 내가 평생 아끼고 아껴서 만든 마지막 자존심이야.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야. 자네니까 주는 거야. 그로부터 8달 뒤 할머니는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임종을 지킨 사람은 저 하나였습니다. 손을 꼭 잡아드렸는데 마지막 순간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던 걸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웠다. 내 마지막 가족이 되어줘서. 장례식장에서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나타난 오태식이 장례식장 한복판에서 언성을 높인 것입니다. 오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상가를 전부 남한테 넘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고모님 유일한 조카예요. 이거 무효 소송 걸 겁니다. 문상객들이 술렁였고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부끄럽고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의식 또렷하실 때 변호사님과 공증인 두 분이 함께 계신 자리에서 정식으로 작성하신 유언장이에요. 원하시면 법대로 다투셔도 됩니다. 실제로 오태식은 장례가 끝난 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그 소송에도 대응해야 했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법정 상속인이 아닌 조카였기에 유류분 권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있었고 몇 달간의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저는 승소했습니다. 재판이 끝나던 날 오태식은 법원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이를 갈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렇게 남의 재산 가로채고 마음 편할 것 같아? 두고 봐. 언젠가 벌 받을 거야.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말이 훗날 얼마나 아이러니하게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 결혼 생활에 되돌아올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가 세 채의 소유권이 제 앞으로 정식 이전되었습니다. 시장통에 있는 오래된 2층 상가 하나, 먹자골목 초입에 3층짜리 근린 상가 하나, 그리고 대로변에 자그마한 단층 상가 하나, 세 곳 모두 임대료가 꾸준히 나오는 알짜 매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학교 동료들에게도 심지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에게도요. 부동산이라는 게 알려지는 순간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걸 저는 조카 오태식의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그냥 조용히 세입자들에게 매달 월세만 받으며 평범한 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담담히 지내던 어느 해 가을, 저는 세무서 근처에 있는 작은 세무회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상가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지인 소개로 찾아간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를 상담해준 분이 바로 지금의, 아니 얼마 전까지의 제 남편이었습니다. 임대소득 신고는 처음이신가 봐요. 상가가 몇 개나 되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세 곳이요. 이번에 정리를 좀 해야 해서요. 세 곳이나요? 젊으신데 대단하시네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으신 건가요? 저는 얼버무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사정이 좀 있어요. 저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세하게 캐묻지 않고 담백하게 넘어가 준 것도 좋은 인상으로 남았어요. 그는 39이고 작은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었고 말수는 적지만 꼼꼼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세금 신고 때마다 그 사무소를 찾았고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반갑게 아른 채 했습니다. 여기서 또 뵙네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이 동네 사세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 근처로 이사 왔어요. 신기하네요. 이렇게 또 뵙고. 그 뒤로 마트에서, 동네 카페에서 몇 번을 더 마주쳤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사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는 제 상가 등기부등본을 세무 업무 목적으로 열람하며 제가 사는 동네를 알아냈고 일부러 근처로 이사를 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른 채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하며 그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교제한 지 6달쯤 됐을 때 저는 그를 처음으로 친구들 모임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 하나가 나중에 저를 조용히 불러 걱정스럽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너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아는 거 맞아? 세무사무소 다닌다는 거 말고 아는 게 뭐 있어? 가족관계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 그냥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친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조용한 거랑 뭔가 숨기는 거랑은 다른 거야. 나는 그냥 촉이 좀 이상해서 그래. 저번에 술자리에서 얼핏 듣기로는 저 사람 예전에 결혼한 적 있다는 소리도 있던데? 저는 웃어넘기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본인이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저는 그때 친구의 말을 그냥 노파심으로 넘겼습니다. 만난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 그가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30 중후반의 나이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 버스에서 쓰러지신 할머니 한 분을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상가를 남겨주셨어. 조카분이 소송까지 걸었었는데 내가 이겨서 지킨 재산이야. 남편이 놀란 척 말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당신 진짜 착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 조카라는 사람, 지금도 연락 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재판 끝나고는 완전히 연락 끊겼어. 그는 놀란 척, 감동한 척 했습니다. 저는 그가 정말 진심으로 저를 대견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단 한 번도 재산 얘기를 먼저 꺼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오히려 그런 그의 모습에 더 큰 확신을 가졌습니다. 결혼 전에 저는 남편의 여동생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리고 이름은 이도희였어요. 첫 만남부터 그녀는 저에게 살갑게 굴었습니다. 신우이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어머, 새언니 될 분이시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빠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난 거 처음 봐요. 저는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과찬이세요. 저도 도희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신우이가 살갑게 말했습니다. 저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새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는 그녀의 살가움이 참 고마웠습니다. 형제자매 없이 자란 저에게 손아래 신우이가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와 주는 게 마치 진짜 여동생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헤어지기 직전 신우이가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신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새언니, 오빠가 사람 볼 때 은근 꼼꼼해요. 예전에 한 번 아니다. 아니에요. 아무튼 새언니 같은 분 만나서 다행이에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예전에 뭐요? 신우이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제가 말이 헛나왔나 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때 그냥 넘어갔습니다. 결혼을 앞둔 들뜬 마음에
사소한 말 한마디까지 의심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시어머니 될 분과 처음 상견례를 하던 날도 기억에 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재산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나중에 돈 문제로 우리 도연이 기죽이거나 그러진 않겠지?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도연 씨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다짐받듯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마음 변치 말아야 한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처음엔 다 그렇게 말해도 그때는 시어머니가 그저 아들 걱정해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말 속엔 며느리를 향한 경계심이 아니라 어쩌면 아들의 속내를 어렴풋이 알고 계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상가 중 대로변 단층 상가 한 곳을 시부모님께 무상으로 내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오랫동안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면서 갈 곳을 잃으신 상태였거든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을 때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부모님 세탁소 자리 없어지신 거 알지? 혹시 당신 상가에 자리 하나 내드릴 수 있을까? 저는 흔쾌히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임대료 걱정은 마시라고 해. 그냥 편하게 쓰시라고 하자. 시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우리 며느리 덕을 본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순자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받은 온정을 이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겉보기엔 평온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방과 후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봤고 상가 관리는 남편이 세무 지식을 살려 하나둘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입금 확인, 세입자와의 계약 갱신, 각종 공과금 처리까지 저는 그저 고마웠습니다. 회계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셈이었으니까요. 결혼 2년 차에 딸을 낳았고 4년 차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손주들 재롱에 더없이 행복해 하셨고 저희 부부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목해 보였습니다. 결혼 5주년이 되던 해봄 남편은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기념일에 애들 데리고 바다 보러 갈까? 당신 요즘 너무 고생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좋아. 애들도 좋아하겠다. 그해 봄 저희는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동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딸아이는 모래사장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까르르 웃었고 아들은 아빠 등에 엎여 파도 소리에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 테라스에서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사실 당신 만나기 전엔 사람 믿는 거 잘 못했어. 근데 당신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더라.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제가 이렇게 완전한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제야 진짜 내 가족이 생겼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의 다정함조차 얼마나 계산된 연기였을지 생각하면 속이 뒤틀리지만 그때는 정말이지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이 컸던 만큼 나중에 찾아온 배신은 저를 더 깊이 무너뜨렸습니다. 둘째를 낳고 나서부터 저는 몸이 자주 안 좋아졌습니다. 육아와 직장일을 병행하면서 늘 피곤했고 명치 부근이 자주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날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성 증상이겠거니 했습니다. 동네 내과에서도 신경성 위염 같다며 약을 처방해줬을 뿐이었죠. 하지만 약을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체중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예, 너 요즘 얼굴이 반쪽이 됐어.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시어머니가 재촉했습니다. 아니야,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라도 한번 받아봐. 애 엄마가 아프면 안 돼. 시어머니의 성화에 저는 결국 대학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검사 예약일에 남편은 사무소에 중요한 세무조사 대응이 있다며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번 주에 세무조사 나온 회사가 있어서 도저히 못 빠지겠어. 검사 끝나면 전화해. 데리러 갈게. 혼자 하루 종일 병원을 오가며 초음파, 혈액검사, 조직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사이 남편은 평소보다 오히려 더 다정했습니다. 야근도 줄이고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빵도 사오고요. 저는 그게 저를 걱정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다정함은 걱정이 아니라 계획을 앞당기기 위한 밑작업이었던 겁니다. 그 무렵 저는 눈치채지 못한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상가명의 관련 서류를 재발급받으려고 은행에 들렀는데 창구 직원이 조심스러운 얼굴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얼마 전에 위임장 들고 대리인 자격으로 방문하신 분 계신가요? 대출 관련 상담을 하고 가셨던데 저희 쪽에서 서명 필체가 좀 이상해서 보류해뒀거든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은행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확인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성함이 이도현 씨로 되어 있고 고객님 상가 중 한 곳을 담보로 대출 상담을 받으셨더라고요. 위임장에 고객님 서명이 있긴 한데 저희가 보기엔 원본 서명이랑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은행에 가서 상가 담보대출 상담 같은 거 받았어? 남편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혹시 몰라서 알아본 거야. 우리 앞으로 애들 학원비도 늘어날 거고 여윳돈 좀 마련해두면 좋잖아. 걱정 마. 대출 실행한 것도 아닌데 뭘. 저는 미심쩍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근데 내 서명은 언제 한 거야? 나 그런 서류 본 적이 없는데. 남편이 얼버무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예전에 세금 관련 서류 정리할 때 같이 서명했던 거 재활용한 거야.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여보, 나 믿지? 저는 그때 뭔가 찜찜했지만 임신과 출산 육아로 지친 몸과 마음에 그 의심을 깊게 파고들 여력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던 거죠. 그게 얼마나 아니란 생각이었는지는 나중에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고 담당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저희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의사가 무겁게 말을 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이미 주변 장기로 전이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수술은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를 진행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의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길게 잡아도 3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의 손을 잡았는데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게 그도 저만큼 놀라고 슬퍼서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저는 정신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애들은 어떡하고. 남편이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집에 돌아온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계속 흐느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여줬는데 그 손길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던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저 어린 것들은 누구 손에 자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고 남편이 곁에서 다독여줄 때마다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서재에서 서류 뭉치를 들고 나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런 얘기 지금 꺼내서 미안한데 만약을 대비해서 상가들 명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어떨까 싶어. 애들 앞으로 신탁을 해두든지 아니면 일단 나한테 관리권을 넘겨두든지. 당신 없으면 애들이 어릴 때 상가 관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 저는 굳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둘러댔습니다. 오해하지 마. 다 애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세무사로서 하는 조언이라고 생각해줘. 저는 그때는 그 말이 그저 남편의 책임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서류를 슬쩍 살펴보니 그건 단순한 신탁 안내서가 아니라 상가 3곳 전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위임장 초안이었습니다. 수증자 이름에는 제 이름도 아이들 이름도 아닌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밑에는 얼마 전 은행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필체의 제 서명이 이미 미리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왜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이 서명이 왜 벌써 돼 있어? 남편이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형식적으로 넣어본 거야. 어차피 부부인데 뭐가 문제야?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만 커졌습니다. 그 무렵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작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친구와 다투다 손톱에 긁혀 얼굴에 상처가 났는데 남편이 그 일을 이상하게 이용하려 든 적이 있어요. 남편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엄마는 요즘 많이 아프니까 이제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알았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별거 아닌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말 속엔 은근히 저를 아이에게서 밀어내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저 예민한 제 탓이라 여기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도 이미 시작된 밑작업 중 하나였습니다. 결정적인 일이 벌어진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그날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 조퇴를 하고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남편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편이 통화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못 간다니까. 3개월이면 끝난대. 그때까지만 참자, 지수야. 어차피 상가는 곧 다 내 앞으로 넘어올 거야. 그거 정리되면 우리 그때 정식으로 시작하자.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지수라는 이름,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물었습니다. 지수가 누구야?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오히려 뻔뻔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더니 저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 그래도 살을 맞대고 살아온 사람한테 이렇게 알리고 싶진 않았는데. 어차피 곧 알게 될 일이니까. 사무소 후배야, 우리 만난 지는 좀 됐어.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남편을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남편이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당신 오래 못 살잖아. 미안한데 난 지금 슬픈 게 아니라 속이 다 시원하다. 솔직히 좀 홀가분해서 웃음이 나오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재산, 제가 진심으로 쌓아온 결혼 생활, 그리고 제 삶 전체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마다 손잡고 걸었던 바닷가, 아이들 낳을 때마다 눈물 흘리며 기뻐하던 얼굴,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밀려오면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것도, 상가 관리 도와준 것도 다.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처음부터 목적이 있어야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지. 세무사무소에 등기부등본 조회하다가 당신 이름 봤을 때부터 계산 다 끝냈어. 결혼도 애도 다 계획이었어. 이제 3개월만 버티면 이 지긋지긋한 연기도 끝이구나 싶어서 속이 다 시원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위가 쥐어짜듯 아파왔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낄낄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말하는데 상가 임대료 통장 말이야. 그거 내가 벌써 몇 년째 관리하면서 조금씩 따로 빼둔 거 있어. 세금 처리하는 척하면서. 당신은 신경도 안 썼잖아. 나만 믿는다고. 은행 위임장도 이미 다 준비해놨었는데 당신이 눈치채는 바람에 보류된 거였어. 그거만 통과됐으면 상가 하나는 벌써 내 앞으로 넘어왔을 텐데. 진짜 아깝다. 세금 신고를 도와준다며 몇 년간 관리해온 임대소득 통장에서 그가 몰래 별도의 계좌로 자금을 빼돌려왔다는 사실, 가리고 은행에서 발견됐던 그 수상한 위임장까지 그 입으로 직접 털어놓은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뺏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화면에 뜬 메시지 목록을 보고 말았습니다. 지수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방에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사진들과 함께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지수가 보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나 요즘 몸이 좀 이상해.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같이 가줄 수 있어? 며칠 전 남편이 보낸 답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다 정리되면 그때 애 문제도 같이 얘기하자.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상간녀가 이미 임신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정황까지 눈앞에서 확인한 겁니다. 저는 소름 끼친 얼굴로 물었습니다. 설마 저 여자 임신한 거야? 남편이 얼버무렸습니다. 아직 확실진 않은데. 병원 가보라고는 했어.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남편이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미친 건 당신이지. 3개월 시한부 받은 사람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대들 힘은 남아있나 보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졌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어떤 서늘한 각성 같은 게 몸을 감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병원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김민서 환자분 되시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병원에서 확인 결과 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 급히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표정이 굳은 채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사 당일 같은 이름을 쓰시는 다른 환자분과 조직 검사 결과지가 뒤바뀌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자분 실제 검사 결과에서는 악성 종양 소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성 췌장염 소견이 있어 관리는 필요하지만 암은 아니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몇 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되물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암 아니라고요? 병원 관계자가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 측 과실입니다. 원하시면 바로 재검진 일정 잡아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도 동시에 어떤 서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옆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그 몇 초 사이에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여보, 아니 방금 그거 뭐야? 그러니까 암이 아니라고? 저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나 안 죽는데. 어떡하지, 당신? 임신했다는 그 여자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거야?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방금 내가 한 말은 그냥 홧김에 여보, 그건 진심 아니었어. 나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럽고 기가 막혀서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방금까지 딴 여자 얘기하면서 3개월만 버티자고 낄낄대던 사람이 홧김이라고? 위임장까지 몰래 만들어 놓고 통장까지 빼돌려 놓고 애까지 만들어 놓고 홧김이라고 할 거야? 남편이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애들 봐서라도. 저는 단호히 말을 끊었습니다. 애들 얘기 그 입으로 하지 마. 당신 그 입으로 나 죽기만 기다린다고 했잖아. 남편은 순간 태도를 바꿔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채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다시 뻔뻔한 얼굴로 돌아와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어요. 남편이 뻔뻔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여보, 솔직히 말해서 당신도 그 할머니한테 상가받을 때 그 조카랑 소송까지 하면서 억척스럽게 지킨 거잖아. 그거나 나나 뭐가 다르냐? 다 각자 살자고 하는 짓 아니야? 저는 그 말에 정말이지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진심으로 주신 마지막 선물을 이 사람은 자기 탐욕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랑 나랑 같다고? 나는 그 할머니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도 재산 얘기 먼저 꺼낸 적 없어. 소송도 할머니 뜻을 지키려고 한 거지. 내가 뭔가를 뺏으려고 한 게 아니야. 근데 당신은 처음부터 계산하고 접근했잖아. 그 차이를 정말 몰라?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옷가지가 든 캐리어를 꺼내 거실 바닥에 던졌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장 나가.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 남편이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줘. 내가 미쳤었나 봐. 진짜야. 저는 나지막이 내뱉었습니다. 당신 미친 거 아니야.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남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매달렸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우선 이혼 소장 접수하면서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부터 신청하시죠. 상가명의 이전 시도가 있었던 정황이 있으니 증거로 남편분과의 대화 녹음이나 서류 사본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은행 쪽에서 위임장 서명 이상을 발견해서 대출 실행을 보류했다는 확인서도 받아두시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 남편분 과거 혼인관계 증명서도 상세로 한번 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과거 혼인 이력이요? 저는 도연 씨가 초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7년 전에 한 차례 혼인신고를 했다가 2년 만에 이혼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곧바로 사람을 통해 수소문해 보니 전 부인 역시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갖고 있던 여성이었고 결혼 2년 만에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투다 이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전 부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워 하시더니 제 사정을 듣고는 흔쾌히 만남에 응해주셨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몇 살 위였는데 첫 인상부터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빛을 가지고 계셨어요. 전 부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 얘기 듣고 정말 놀랐어요. 저랑 똑같은 방식이었네요. 저도 그 사람이 세무사무소 다닐 때 상가 임대소득 신고 때문에 만났거든요. 처음엔 정말 자상하고 성실해 보였는데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떻게 헤어지게 되신 거예요? 전 부인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나니까 상가 관리를 자기가 다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 임대료 통장에서 돈이 자꾸 비더라고요. 따지니까 오히려 저를 의심병 환자 취급하면서 몰아세웠어요. 결국 이혼하면서도 재산 분할로 한참 시달렸죠. 그때는 저도 젊고 부끄러워서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갔는데 선영 씨는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증거 확실히 챙기시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게 반복해온 수법이었던 거예요. 세무 지식을 이용해 재산 있는 여성에게 접근하고 결혼 후 서서히 재산을 잠식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발을 빼는 방식. 저는 그저 그 수법의 두 번째 희생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전 부인은 헤어지기 전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영 씨는 저랑 다르게 끝까지 당당하게 싸우세요. 저는 그때 그러지 못한 게 지금도 후회돼요. 이 사실을 변호사에게 전달하자 변호사는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결정적인 정황입니다. 재판부의 혼인 목적의 계획성과 반복성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단순 우발적 불륜이 아니라 애초에 재산을 노린 계획 혼인이었다는 걸 뒷받침하는 자료예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거 자료를 정리하던 중 남편의 옛 휴대폰 백업 파일에서 낯익은 이름의 대화방을 발견한 겁니다. 상대방은 다름 아닌
오래전 저와 유류분 소송을 벌였던 오태식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결혼 3년 차 무렵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오태식이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도현 씨, 나 그 여자한테 소송에서 진 사람이야. 혹시 내가 아는 정보 필요하면 연락해. 그 여자 재산 어떻게 형성됐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대신 나중에 일 잘 풀리면 나한테도 섭섭지 않게 해줘. 남편이 답장한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연락 잘하셨어요. 안 그래도 궁금한 게 많았는데 조만간 한번 뵙시다. 저는 그 대화를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재산을 두고 소송까지 벌였던 조카와 저와 결혼한 남편이 뒤에서 손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대화방에는 할머니의 생전병원 기록, 유언공증 당시 정황, 제가 예전에 오태식과 다퉜던 세세한 내용까지 오갔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태식은 소송에서 패한 앙심을 품고 제 결혼 생활을 흔들 정보를 남편에게 팔아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협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화방 후반부를 보니 남편이 오태식에게 실질적인 대가를 주지 않으려 하면서 둘 사이에도 다툼이 있었던 정황이 보였습니다. 오태식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네도 참 대단하다. 나 이용만 해먹고 이렇게 나 몰라라 해? 두고 봐. 나도 가만 안 있어. 결국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이용하려다 서로에게 배신당한 셈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자료 역시 재판의 중요한 정황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한동안 손이 떨려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남편의 뒤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겨냥한 그림자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다는 게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며칠 뒤 상간녀 지수라는 사람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문자로 사과하더니 나중엔 직접 저를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저기요, 저 정말 몰랐어요. 오빠가 미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애까지 생겼는데 저는 이제 어떡해요. 저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미혼이라고 했다는 그 말 정말 믿으신 거예요? 세무사무소에서 몇 년이나 같이 일한 사람인데 지수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게 처음엔 이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시한부 판정 받았다는 얘기까지 듣고 저도 사실 마음이 복잡했는데 저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마음 복잡한 와중에도 관계는 계속 이어가셨네요. 그리고 이건 참고로 알려드리는 건데 저분한테는 저 말고도 전 부인이 한 분 더 있었어요. 그쪽도 어쩌면 처음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뜻밖에도 지수의 부모님이라는 분들이 제가 일하는 학교 앞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아이들 학교 지도를 마치고 나오다가 낯선 중년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지수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딸이 정말 철이 없어서 그런 일에 휘말렸습니다.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소송까지 걸리면 그 아이는 무슨 죄예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건 선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믿었던 그 순간에도 남편이 그 딸분과 통화하며 웃던 걸 두 귀로 직접 들었어요. 그게 철없어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지수의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그래도 뱃속 아이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한테 죄가 없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앞날까지 망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두 분 딸과 제 전 남편이 저지른 일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면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두 분은 한참을 더 사정하셨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학교 앞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진 그 소동에 지나가던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던 게 창피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저는 두 분 사정 들어드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법대로 진행할 겁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소득 계좌에서 빼돌려진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세무사무소 측에서도 내부 감사를 통해 남편이 몇 년간 조금씩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확인해줬고 그는 결국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은행 위임장 위조 건은 별도로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상가 자리도 정리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서 없이 호의로 내드렸던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예, 진짜 미안하다. 사실은 나 도연이가 예전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어. 상견례 때 내가 너한테 재산 얘기 꺼냈던 거 기억나니? 그때 도연이가 너무 자세히 상가 시세를 꿰고 있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내 아들이니까 그냥 믿고 싶었어. 그리고 사실 도연이 예전에 3개월 이혼했다. 이혼한 것도 알고 있었다. 걔가 하도 쉬쉬하길래 나도 입 다물고 있었어. 미안하다 정말.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연세에 자식의 잘못을 뒤늦게라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에 조금은 마음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씁쓸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만 지금은 저도 정리가 필요해서요. 자리는 한 달 정도 시간 드릴게요. 시부모님은 결국 세탁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서운해하시면서도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고 오히려 아들을 대신해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지막 인사를 하시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자식 잘못 키운 죄다. 그래도 애들은 우리 손주들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가끔 얼굴은 보여다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애들은 계속 손주로 만나실 수 있게 할게요. 아버님, 어머님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시누이 이도희 씨는 시부모님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새언니라 부르며 챙기던 사람이었는데 오빠가 궁지에 몰리자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시누이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새언니,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오빠가 실수한 건 맞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굴어야 해요? 애들 봐서라도 한 번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도혜 씨, 지금 그쪽 오빠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하는 말씀이세요? 위조, 횡령, 불륜, 게다가 예전 결혼 이력까지 숨겼던 거예요. 시누이가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렇다고 애들 아빠를 이렇게 완전히 매장시켜야겠어요? 우리 조카들 아빠 없는 애들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전 저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굴었던 사람이 오빠의 편에 서자마자 저를 가해자처럼 몰아붙이는 모습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게다가 시누이는 그 뒤로 딸아이가 다니는 유치원까지 몰래 찾아가
아이를 만나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도혜 씨, 앞으로 제 동의 없이 아이들 학교나 유치원에 임의로 찾아오시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예요. 계속 이러시면 접근 금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신우이는 그 이후로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씁쓸했지만 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단호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제가 근무하는 학교 정문 앞까지 찾아온 겁니다. 마침 방과 후교실 수업이 끝나 아이들을 하교시키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소리쳤습니다. 김선영, 나와. 나 좀 보자고.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창피함보다 아이들이 놀랄까봐 그게 더 걱정됐어요. 경비 아저씨가 급히 남편을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술 기운에 더 큰 소리로 난동을 부렸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세상에 재산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나 하나야? 당신도 결국 그 할머니 재산 보고 잘 보인 거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 지금 학교 앞이야. 애들도 있고 학부모님들도 계셔. 남편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애들 얘기하지 마. 그 애들 내 자식이기도 해.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네 자식이라는 자각이 있는 사람이 시한부 선고받은 아내 앞에서 웃으면서 상간녀랑 통화를 해? 지금 당장 안 돌아가면 경찰 부를 거야. 결국 저는 학교 측의 도움을 받아 경비실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남편은 그날 파출소까지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는 이런저런 소문이 돌았지만 오히려 저를 알던 동료들과 학부모들은 제 사정을 알고 나서는 더 따뜻하게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동료 교사가 다독이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희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확실한 복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세무회계사무소 게시판과 그가 자주 다니던 동네 커뮤니티 카페의 사실관계에 기반한 글을 올린 겁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 재직 중이던 이모 씨, 배우자의 시한부 오진 소식에 불륜과 재산 편취를 계획한 사실이 형사고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의 혼인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신상 정보는 최소한으로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고 결국 남편은 다니던 세무회계사무소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혼 소송 결과 남편의 배우자로서의 기여도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가는 애초에 제가 순자 할머니께 단독으로 상속받은 특유재산이었고 게다가 임대소득, 횡령 정황과 위조 정황, 계획적 혼인의 반복성까지 밝혀지면서 재산 분할에서 저는 상가 전부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대부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형사상 횡령죄와 사문서 위조죄로 인한 처벌과 함께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조금 더 크면 담담하게 이야기해 줄 생각입니다. 아빠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가 아니라
엄마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요. 지금 저는 예전처럼 방과 후 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상가 세 곳은 여전히 제 이름으로 남아있고 그 임대료로 저는 두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딸아이 생일에는 아이 손을 잡고 순자 할머니의 산소를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아이는 낯선 산소 앞에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누구예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정말 소중한 분이셨어. 엄마가 힘들 때 가족이 되어주신 분이야. 우리 지안이도 나중에 이렇게 누군가한테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어. 아이는 잘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할머니께 그동안의 일들을 나지막이 전했습니다. 가끔 상가 계약서를 정리하다 보면 순자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아마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람은 잘못 볼 수도 있지. 하지만 자네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사람이야. 난 처음 만난 날부터 그걸 알고 있었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여러 집을 전전하며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결국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낼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왔던 시간들이 결국 저에게 돌아온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흔들림 없이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저 자신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삶이 힘들 때 이 사연을 떠올리며 진심은 결국 헛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